안녕하세요. 슬픔소통가 곽혜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상실과 슬픔 이해하기라는 주제인데요.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좀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데, 어떤 그런 죽음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상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실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또 그에 수반되는 슬픔, 예,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실과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상실과 슬픔이 어떤 마음속에 좀 편안하게 스며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노래들의 일부 가사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바이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이런 가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반갑네요. 네. 이 노래는, 예전 그룹, 락 그룹인데,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굿바이 얄리, 이 얄리는 병아리예요. 예.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지 않으세요? 병아리 한두 번쯤 다 하늘나라로 보내본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병아리가 너무 귀엽고 내가 가져가서 키우고 싶어서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이제 딱 얻어가지고 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보죠. 잘 있나 보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일주일을 잘 넘기지 못하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보낸 경험들, 그 경험의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는 가사를 보도록 할까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예, 이 가사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의 일부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어떤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주 많이 애창되어지는 노래 가사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20대에서 30대에 넘어갈 때 우리가 한 10대에서는 빨리 20살이 되고 싶고 또 20살 때는 빨리 내가 더 30살이 목전에 두고 앞서도 내가 이제 20대보다는 3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30대를 앞두고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더 아쉽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것도 그렇죠.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죠. 매일매일 순간을 또 이별하며 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있는 자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라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네. 자, 이 노래 역시 김광석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가사 중에 일부인데요. 제목이 조금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60대 부부를 보고 누가 노부부라고 하나요? 요즘 60대 부부한테 노부부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요즘 보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60대라는 것보다는 노부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생을 함께한 부부에서 배우자를 먼저 사별한 어느 노인의 마음을 담은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래서 보시면 이 세 가사가 보면 우리 삶과 다 연결이 사실은 다 되어 있죠. 뭐 어릴 때 또 한 20, 30대 그다음에 뭐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까지도 우리 인생을 다 관통하는 어떤 이별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왜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혹시 이 노래 가사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을 좀 발견해 보셨나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대답해 주셔서요. 네. 자, 이겁니다. 상실입니다. 공통적인 키워드는 상실입니다. 예. 네. 자, 여기 한자로 보면 이를 상, 이를 실이고요. 영어로 명사로는 로스라고 하고요. 또 동사로는 루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사전적인 뜻에 쭉 놓고 보면 거기에 교집합이 있어요. 보면. 그 교집합이 뭐냐 하면 일타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있는 가운데의 교집합이 다 일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 가사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병아리 어떤 대상을 잃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젊은 날을 잃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였죠? 배우자를 잃었죠. 예. 공통점으로 다 일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김근하 임병식 박사님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삶은 상실의 연속 과정이다. 예. 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제가 가사 보여드린 것과 우리 삶은 상실의 연속 과정이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아기 사진을 2장을 가지고 와봤는데 참 귀엽죠? 우리도 다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실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황당하죠, 좀. 왜 태어났는데 상실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제가 여기 앞에 써놓기도 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뱃속에 태아일 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경험을 해야, 그 상실을 겪어야, 탯줄을 끊는 상실의 경험을 겪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기 자신으로서, 우리 아기이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상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김근하 임경식 박사님의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아주 깊이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상실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해 다 되시죠? 네네네. 자, 다음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실이라는 것의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상실 애도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아주 초등학생 저학년이에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정말 어리죠. 그런데 어떤 사연 때문에 왔냐면 아버지와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건데, 그리고 또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 보면 대학생인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생은 어머니의 췌장암으로 어머니를, 대학생인데 어머니를 사별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더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80대 중반의 할아버지 어르신이신데 몇 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도 그 형님이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대신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애달파하는 마음이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3가지 경우만 봐도 우리는 다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누구한테는 그게 좀 더 빨리 오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늦게 오기도 하죠.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런 상실의 본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상실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제가 이제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아마 거부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한테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경험으로든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의 상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예. 상실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우리 삶의 일부분의 어느 부분은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상실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 상실이 그냥 무조건 다 뭐 슬프기만 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항상 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상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상실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우리가 상실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어놓기를 조금 두려워한다든지 주저한다든지 조금 또 회피할 수도 있는데, 예, 회피할지언정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데 그게 뭐지?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상실들을 겪죠. 예, 상실하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거세요? 상실 이러면 죽음, 사별,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 사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것 말고도 어떤 상실의 종류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적인 상실입니다. 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뭐 잃어버려 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쉬운 예부터 우산 잃어버린 적 다 있으시죠? 또 어떤 책, 지갑, 신발, 자동차 열쇠, 뭐 되게 많죠. 자,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만났었을 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요즘에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 사기당했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겁니다. 물질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나의 수입에 있었던 것들, 내 소유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상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실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관계적 상실입니다. 예. 약간 예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쉬운 예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랑 다 싸워보셨죠? 네, 싸워서 이런 말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너랑 절교야.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너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 막 이런 얘기 다 해보셨죠? 그런 거에서부터 또 친구들하고 싸워서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왕따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또 올라가면 한 20대부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성 간에 또 이렇게 또 연애도 또 하게 되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그것 또한 관계적인 상실이거죠. 또 단계가 또 연령대가 또 올라가면 부부의 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잘 살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또 결혼의 그 연을 끊어져서 관계적인 상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부라고 해서 아니면 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이가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좋은 경우가 더 많겠지만 부부라고 해도 뭐 서류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부부이고 거의 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으로 항상 사이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몇 년씩 연락을 안 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관계적인 상실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라고 다 또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죠. 예, 좋았다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모두 관계적인 상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네. 자, 그 다음은 정신내적인 상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로 정신내적인 상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의미들을 꼭 확고하게 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죠. 예. 우리는 사실 좀 내가 힘들 때, 심신에 지칠 때, 사는 거 다 의미 없어. 너무 허무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꿈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가능성을 잃어버리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실이라고 범주 안에 넣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예, 내 길을 자체를 나 모르겠어. 아니면 진로적인 부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신내적인 상실에 예,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능적인 상실인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기능과 예,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안 아파봤다. 한 번도 안 다쳐봤다.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예. 솔직히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도 없고요. 예. 그런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서 이미 상실된 채로 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그런 신체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 수술대 위에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수술이 또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수술대 올라가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이 되면 좋은데 더 악화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든지 하는 수술들도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모두 기능적인 상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서 저기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예. 수술대 위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대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축복받으신 거라고요. 그 축복받으신 거죠. 예. 이게 잘못한 건 아닌데 수술대 위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다? 이건 정말 축복받으실 만한 일이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역할의 상실입니다. 역할은 우리 흔히 하는 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시면 예, 직장에서 역할을 잃는 거잖아요.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의 변화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거나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은 안 계시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그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역할이 하나의 변함으로 해서 누구 하나가 역할의 변함으로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실된 역할을 또 대신하게 되는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도 예, 역할의 상실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역할을 얻으셨었고 어떤 역할을 상실하셨고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은 내려놨고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공동체 상실인데요. 이거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요. 이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살다가 저쪽 동네로 이사만 가도
우리가 그 동네에 새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다니던 골목길, 길, 횡단보도, 내가 자주 가던 마트, 카페, 서점, 내가 자주 보던 이웃들의 눈빛들,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동네에서 다 환경이 바뀌죠. 길도 바뀌고 정말 장소도 바뀌고 하다못해 시장을 봐야 되는 마트 자체도 바뀌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적응하느라고. 그럼 내가 살던 곳에서 그런 소속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공동체 상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공동체 상실이. 학교, 전학 가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매일 보던 친구들, 내가 매일 만나던 선생님을 매일 보다가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다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규칙까지도 아마 바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것도 상실인 거죠. 내가 소속돼 있던 학교 생활에서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도 공동체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학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민도 나라에서 나라를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를 옮기는 것, 또 절을 옮기는 것, 또 어떤 동아리 활동을 옮기는 것, 또 내지는 커뮤니티, 내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나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활동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속을 떠나서 다른 소속으로 됐었을 때, 아니면 다른 소속으로 속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소속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공동체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는 미셸과 앤더슨 학자님의 모든 상실과 모든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2개를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호한 상실이라는 것은 폴리모스라는 학자가 모호한 상실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모호한 상실이라 하는 것은 어떤 죽음으로서의 명백한 상실이 아니라 어떤 완전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애매모호한 상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또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전쟁이나 어떤 납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이 실종이 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모호한 상실인 거죠. 혹시 이런 가족 댁 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는 뭐 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도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모호한 상실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신은 죽어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치매, 기억상실. 네, 치매나 기억상실. 또 뇌사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모호한 상실의 범주 안에 넣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러 가지 상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상실이 하나만 겪을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정말 축복받은 일이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들이 하나만 오던가요? 아니죠. 2개, 3개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4개, 5개 연달아서 정말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상실은 복합적으로 온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겪고 살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인데 등장인물 5명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각자들
상실의 이야기, 각자들의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무채색의 톤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들은 5명인데요. 창석이가 또 메인 이야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창석이가 나오고 미영이 나오고 유진이 나오고 성아가 나오고 주은이 나옵니다. 자, 미영은 사실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미영은 사실은 창석의 엄마예요. 창석의 엄마인데 이 미영이한테는 어떤 상실이 있냐면 배우자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치매를 겪고 있어요. 저 화면 안에 있는 저 배우는 뭐 아시겠지만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젊었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때때로 창석이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예, 그런 상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그거 중에 어떤 상실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진 같은 경우에는 유진은 창석이가 작가인데 그런 작가의 지인, 그러니까 동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진 관계적 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관심받지 못한 죽음, 유산이 있습니다. 그걸 겪은 상실이 있고요. 그리고 성아,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성아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 창석이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서로 근황을 물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마침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차를 마시다가 멍해져서 그대로 일어나서 나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걸어가요. 예, 그 모습을 창석이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뒷모습을. 그래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듣는 상실을 겪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주은 같은 경우에는 창석이가 어떤 바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준 그 바텐더를 봤는데 뭔가 눈도 조금 이상하고 초점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굉장히 그냥 당당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스스럼 없이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은이가. 그래서 보니까 주은은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사고를 크게 당해서 눈은 실명이 됐었고 몸이 한쪽 몸 어떤 부분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극복을 하고자 그 몸에 있는 그런 그 몸의 상처들, 이것들을 조금 더 승화시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로 몸에 다 타투를 했습니다. 타투를 해서 오히려 더 예술적으로 그걸 승화를 시킨 그런 케이스에 주은한테는 그런 상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석이한테는 어떤 상실이 있냐 하면 창석은 부인과 이혼을 한 관계의 상실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자녀 사별의 상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실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 상실을 나는 지금 어떻게 겪고 있나를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의 포인트가 그거죠. 우리의 삶은 상실의 연속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상실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롭고 싶죠. 그렇지만 자유로울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상실을 겪고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우신가요? 아니요라고 저도 답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실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실 후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겪으셨나요?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요. 자, 질문이 많이 나가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단어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별 상실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별 상실 후에 어떤 반응을 겪으셨나요? 우리가 사별에 대한 상실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제가 반응을 겪으셨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먼저 우리는 되게 무감각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후회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정말 복잡한 감정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힘들다. 네, 힘들다. 우리는 대부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슬퍼요. 나 슬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슬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그렇게 물어봐 줘야 됩니다. 슬퍼서 어떤데요? 슬퍼서 외로우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외로워서 슬퍼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나 불안해서 슬퍼요. 나 슬퍼서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군가가 슬프다고 하면 아, 슬프구나. 힘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떠세요? 라고 한 번 물어봐 주면 그 상대방들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슬프다는 본인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 주는 질문을 해주면 그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나 이러이러해요. 나 몸이 아파서 슬퍼요. 아니면 나 슬퍼서 그런가 몸이 아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는 슬픔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슬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동문학가 정채봉님의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백두산 천지에서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시인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인데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웅장한 산도 큰 눈물샘을 갖고 눈물샘으로 봤다는 것도 그 천지를요.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웅장한 산도 이런 큰 눈물샘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눈물샘 한두 개씩 안 갖고 있겠어요? 다 갖고 있겠죠.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왠지 이 시를 읽으면 그렇게 그래 나도 슬픔 갖고 있어도 되는구나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픔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상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슬퍼요라고 한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슬픔이다. 그리고 슬픔은 앞에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픔은 흔히 오랜 다른 여타의 감정과는 좀 다르게 가장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우리들이 경험하는 슬픔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 자신만의 스타일로 슬퍼합니다.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슬픔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울해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슬픔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 다른 것이죠. 예, 누군가는 아예 그냥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통제해야 될, 안 돼, 나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슬픔을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또 것들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슬퍼해도 되는구나라고 조금 이렇게 소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픔에 동반돼서 또 같이 들어오는 어떤 감정들과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또 들어오는 증상들도 있어요. 자 가장 첫 번째로는 충격인데 어떤 그런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사별 상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충격을 받죠.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얼어버려서 좀 이렇게 멍해지는 거죠. 충격을 받고 무감각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비애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분노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죠. 좌절스럽기도 하고 뭔가 초조하기도 합니다. 불안, 두려움, 외롭고요. 또 후회나 죄책감, 또 무력함,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모님이 오랜 병치레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나 너무 수치스러워, 창피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좀 피로도가 빨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탈진, 심리적인 탈진이겠죠.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5년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아, 보셨어요? 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뭐, 애니메이션이면 이거 아이들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영화여서 보시면서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맨 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친구가 있죠. 예, 그 친구는 슬픔이에요. 네, 각각의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브로콜리 머리 색깔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어때 보여요, 이 친구는? 까칠해 보이지 않나요? 네, 까칠해 보이죠. 이름은 까칠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그 옆에 보라색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는 뭔가 주저주저하고 막 이러죠. 네, 이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소심입니다. 그렇게 딱 보이죠? 소심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막 뭔가 이렇게 탁 열내고 있는 친구 있죠,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고 싶으세요? 버럭입니다. 버럭이. 예. 이렇게 5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그림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자아이가 옆모습으로 있잖아요. 이 아이는 11살의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어떤 미네소타라는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자, 그러면서 전학도 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다음에 성장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이 라일리의 핵심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감정들이 5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제가 여기에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예,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기쁨이는 슬픔이를 조금 불편해해요. 예, 왜냐하면 라일리가 슬퍼하는 게 싫은 거예요. 기쁨이는 늘 기쁘고 즐겁고 룰루랄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정들하고는 또 유달리 슬픔이한테 저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 괜찮은데 너는 그냥 온갖 슬픔들은 그냥 이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너는 이 안에만 있어. 슬픔 갖고 나오지 마. 다 괜찮은데 넌 슬픔은 갖고 나오지 마. 그러니까 지금 슬픔이가 여기에만 있으라고 이런 표정이에요.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억압하는 거죠. 슬픔을 억압시켜 놓는 거죠. 예. 이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꼭 기쁨만 있어야 할까요? 예. 이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그러면 저렇게 기쁨이처럼
그렇게 있어야 될까? 기쁨만 있어야 될까? 예. 각자가 다 라일리한테 주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기쁨이는 일단 어떤 웃음의 역할을 주겠죠? 라일리한테. 그리고 슬픔이 같은 경우에는 눈물도 주겠죠? 그리고 까칠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자기 취향에 대한 확고함을 주겠죠. 까칠하기 때문에 나 이거 좋고 싫어 얘기를 하겠죠. 자기 주장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심이도 왠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이는 소심하기 때문에 좀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항상 안전을 생각하겠죠. 라일리의 안전을 지켜줄 거고요. 또 분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분노는 어떤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에 라일리한테 도움을 주겠죠. 예, 제가 현장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기쁨을 스스럼 없이 가장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가장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슬픔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은 갖고 있는데 좀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런 감정들이 다 골고루 활성화가 다 되어야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보고 반복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다른 메시지들이 저한테 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빙봉이라는 친구예요. 빙봉. 자, 이 친구는 라일리가 어렸을 때, 3살 때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자, 몸통은 솜사탕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는 코끼리 코죠.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돌고래,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잡다한 것들을 자기 3살이니까 온갖 상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상상의 결집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빙봉이가 자기가 아끼는 어떤 이렇게 로켓이 있었어요. 빗자루 로켓인데 그게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기억의 쓰레기장에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라일리랑 놀 때 3살 때 그것을 타고 달나라에 가기로 했던 장난감이죠, 일종의. 근데 그게 기억에 쓰레기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막 낙심해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가 옆에 와서 막 웃겨줘요. 막 장난치면서 웃겨지는데 빙봉이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픔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저렇게 빙봉이 옆에 앉습니다. 앉아서 빙봉이가 슬퍼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해주죠. 아, 정말 너 슬프겠구나. 그건 정말 슬픈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빙봉이가 슬픔이를 껴안고 엉엉엉 웁니다. 근데 저 빙봉이는 눈물을 흘릴 때 사탕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예,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빙봉이가 이래요. 눈물을 싹 닦더니 나 좀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기쁨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요. 슬픔이한테 쫓아와서 너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했나요, 슬픔이가? 그냥 있어줬어요. 예. 그냥 뭐 재밌지 어쩌 야 잊어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어요.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진심의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그래 정말 그건 슬픈 일이야 이렇게 해줬어요. 어쩌면은 기쁨이도 그때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슬픔이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쁨이와 슬픔이가 있는데 화면상에 어떤 공통점을 바로 발견하셨나요? 예. 머리 색깔이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기쁨이와 슬픔이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없고요. 서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예. 우리 그러자 슬퍼해본 경험이 있어야 더 기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쁨이와 슬픔이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색깔을 같은 색깔로 했다고 제작진의 얘기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슬픔은 표현됨으로써 치유된다.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이제 더 설득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클레멘트 교수가 한 말인데요. 슬픔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됨으로써 치유된다는 거고, 이미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슬픔을 표출하는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온전한 애도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알렌 휴콜 박사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또 한 장의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요. 이건 빨래입니다. 네, 빨래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놓은 사진인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아직 말리지 않은 어떤 상실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별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것을 저런 빨래처럼 빨래가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빨래가 잘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상실이나 또 어떤 사별 상실 또한 젖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잘 꺼내서 잘 말려야 또 그것도 잘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알렌 휴콜 박사는 우리가 애도하는 만큼 우리는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슬픔만큼 우리는 치유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슬프시다면 표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슬픔은 상실이나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상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용기를 내셔야 우리가 진정한 애도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상실과 슬픔을 꺼내 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꼭 그 말리시는 시간도요.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